자, 시작합시다. 자, A4부터 시작할게요. 자, A4하고 5 둘 다 조금 난해했죠? 조금 어려웠을 거야. 오케이. 자, 일단은 A4는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A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주목하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보고 B4는 기출인데 많이 봤죠. 기출인데 뭐 여전히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기출들이 있을 거야. 뭐 위약벌, 위약금 뭐 그런 것들. 뭐 그거 간단하게 한번 보고 뭐 그렇게 할 거야. 자, 일단 독서론 지문부터 간단히 보자. 오랜만에 독서론 좀 보면은, 자, 독서론의 내용이 일반적인 독서 이론, 독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다소 어휘적 중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이라는 다소 약간 좀 까다로운 개념들이 출제가 됐어. 맞지?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독서 방법이 아닌 어떠한 특정한 국어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독서론 지문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일단은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둘 다 우리가 뭐 그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공부를 해봤을 법칙한 그런 예시들과 예문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서 우리는 그 긴장하지 말고, 이게 다소 약간 그 우리가 자주 보는 개념들이 아니긴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 이것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매몰되면 문제를 틀릴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어찌 됐건 간에 이거의 두 개의 개념을 교묘하게 섞어 놓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도 해야 돼. 알겠어? 기본적으로 두 개의 범주가 병렬적으로 나열이 되잖아. 그러면은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두 개의 개념적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섞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적 중의성에 관련된 개념들 파악하고 구조적 중의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독해 과정을 거칠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은 뭐 1분, 20초 이 정도면 다 끝나. 근데 머릿속으로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두 개를 분명히 섞어 놓는다. 오케이? 자, 어휘적 중의성은, 자, 포인트를 보니까 뭐 동음이의어. 맞지? 동음이의어라는 것은 표기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맞지? 그 두 개의 단어의 범주를 말해. 자, 동음이의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동음이의어에 비슷한 개념이 나왔을 때는 다이어의 개념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맞지? 선생님, 저는 화장러인데요. 그러니까 화장러, 엄매러 구분 없이 동음이의어하고 다이어는 계열 구분 없이 출제될 수가 있어. 맞아? 자, 봐봐. 동음이의어는 우리가 사전 제시형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맞지? 자, 손이라는 단어가 있어. 손. 자, 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이제 문장 한 3개를 만들어 볼 거야. 자, 손이 크다. 뭐 구조적으로 어휘적으로 뭐 중의성이 만들어지진 않지. 먹방 찍으러 왔어? 아니 무슨 과자를 이 새끼 어떻게 처먹는 줄 알아? 그냥 이렇게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무슨 상추쌈 먹듯이 와 이렇게 먹는 거야. 무슨 보쌈 드세요 무슨? 아니 그냥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뭐 이지랄하고 있어. 아니 좀 적당히 해. 내가 뭐라고는 하는 건 아닌데 이지랄하는 건 좀. 자, 아무튼 간에, 자, 손이 크다. 자, 그리고 자, 손이 부족하다. 자, 그리고 손을 대접하다. 자, 여기서 손이 크다, 손이 부족하다, 손을 대접하다, 이런 것들을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봤을 때 어떤 게 동음이어 관계에 있는 것 같아?
딱 두 개의 쌍만 동음이어 관계라고 본다고 하면 좀 애매하지. 봐봐.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딱 찾았을 때 그 사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라고 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 맞지? 핸드의 의미 그대로 쓰이고 있잖아. 그리고 손이 부족하다에서의 손은 어때?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인데 기본적인 이 핸드의 의미에서 한대의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아? 의미적 중심은 여전히 손에 있지만 그 손의 의미에서 파생된 거야. 그래서 기역과 니은의 관계는 우리는 다이어 관계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이어야. 근데 이 손이라는 손이 크다에서 손은 이제 핸드의 의미지만 여기서 손을 대접하다의 손은 뭐야? 게스트의 뜻이야. 게스트. 의미적 유사성이 있어 없어? 의미적 유사성 1도 없어야 돼. 의미적 유사성이 1도 없어야 된다. 이게 동음이어라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봐봐. 이 어휘적 중의성은 기본적으로 동음이어적 개념에서 출발하는데 이 동음이어적 개념에서 다이어에 해당되는 예시를 끼워 넣을 수 있을 수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뭐 어휘적 중의성,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중의성에 관련된 부분 보자. 자, 구조적 중의성. 자, 구조적 중의성은 자 여기서 한 편에서 끊어서 봐야 되겠지. 철수는 영희와 민수를 찾아다녔다. 자, 영희와 민수를 찾아다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철수라는 것을 주어로 봤을 때 맞지? 자, 영희와 민수라는 두 대상을 찾아다녔는지 맞지? 그 의미적 중의성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철수는 영희와 여기서 와를 뭐 접속조사, 부사격조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면 되는데 뭐 그런 용어 상관없이 이 와가 철수랑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휘 자체의 동음이어적 의미가 아닌 문장 구조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중의성을 바로 이제 구조적 중의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수는 민수를 찾아다녔다. with 영희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 철수는 그 민수와 영희를 찾아다녔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맞지? 이게 이제 구조적 중의성에 관련된 내용이지. 자, 구조적 중의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자, 보통 이러한 중의성에 관련된 것들은 보통 언어와 매체 개념이긴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계열 상관없이 이런 중의성에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아버지의 그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아버지가 그린.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지. 또 아버지가 그려진. 맞지? 여기까지는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 또 하나의 의미 뭐가 있을까? 그렇지. 아버지가 소유한. 자, 이러한 수식어들. 이런 걸 관역격 조사라고 하는데 이런 수식어의 이러한 관역격 조사, 그러니까 이런 수식어들은 항상 중의적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3번 문제에서도 나왔지. 맞지? 자, 뭐 여튼지 간에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봅시다. 첫 문제니까 뇌를 깨운다는 느낌으로. 자, 오늘 읽은 글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나 의미를 다시 해석해야 했던 문장을 말해 볼까요? 자, 왕은 자신의 의사를까지 끊었을 때 여기서 의사를 닥터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장이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는 이 의사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파악한 게 아니라 여전히 병을 고치는 의사의 의미로 의미를 수정하지 않고 독해를 한 그런 독해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일은 문장을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음이어적 문맥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번 늙은 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문장을 읽고 처음에는 왕이 늙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수식 구조의 중요성이죠. 어린 왕에겐 너무나 가혹한 사건이었다라는 문장이 이어지니까 여기서 늙은이 왕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자, 어머니를 수식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제대로 해석한 학생 이의 피드백이 나타나고 있어요. You correct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부정 발문이죠. 부정 발문. 학생 일에게는 의사의 의미 중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익숙했기 때문에 그 의미로 해석을 했죠.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나 의중이라는 의사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잖아. 2번, 학생일은 철회했다까지 읽은 후에는 의사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수정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3번, 학생 이는 자신이 기존에 내렸던 해석을 수정함으로써 늙은이라는 단어 자체로 발생하는 중의성을 해소했군. 자, 보세요. 늙은이라는 단어 자체로 발생했던 중의성. 자, 이거는 봐봐. 단어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중의성의 개념은 무슨 개념으로 봐야 돼? 구조적 중의성이 아니라 어휘적 중의성의 개념이죠. 섞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잖아. 기역과 니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약간 좀 문법적 개념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문법적 개념의 진입장벽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쉽게 이해가 될 거란 말이야. 방심을 안 하는 게 중요해. 어차피 변별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두 개의 개념을 교묘하게 섞는 거에서 나온다. 알겠지? 이 그 독서론에서는 그거를 좀 유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깁시다. 자, 그 다음에 가나 세트 지문인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A4의 독서 지문 특성상 뭐 이해가 처음에 쉽게 되면은 쭉쭉 문제가 풀리는 느낌이었을 것인데 한번 이해가 안 되고 막히고 이랬다고 한다면 시간 부족 문제를 겪는 친구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맞지? 최소한의 발췌독을 하는 방식과 정식적으로 독해하는 방식 두 개 다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내가 컨디션이 괜찮아. 그냥 원래 일반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읽어. 그러면 1문단에서는 항상 어때? 크게 읽는 법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1문단에서는 지금 소재, 이 글의 소재, 그리고 전개 방식 이 두 가지만 캐치를 하면 되겠죠. 이거는 발췌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자, 기존의 경제학 이론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다. 경제학 이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힘을 주게 되면 머릿속에 경제학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 막 환기시킬 수 있죠.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자, 합리적 인간은 효용의 기대값인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존재를 뜻한다. 어떤 선택지의 기대 효용은 그 선택지에서 발생 가능한 각각의 손실이나 이익과 그 손익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에 합이며, 자, 사람들은 선택지들의 기대 효용이 비교해서 항상 그 값이 가장 큰 것을 고른다. 자, 이건 연계됐던 내용이야. 이 기대 효용에 관련된 내용들. 이거를 이 지문에서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어때? 이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너희들이 이제 수능 한 달 뒤에 볼 수능에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문단에서는 맞지?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그 독서의 내용들이 조금 압축돼서 제시가 될 거야. 맞지? 그게 뭐 수능 특강이건 수능 완성이건 간에. 그랬을 때 그 1문단에서의 내용들이 6구평의 출제 패턴을 딱 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되게 변별력 있게 나오진 않아, 개념들이. 그렇기 때문에 1문단에서 나왔던 개념들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그냥 치환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 근데 이 부분이 배경 지식으로 치환이 안 된다. 이러면은 뭐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 자, 기대 효용. 자,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을 할 수 있어, 너희들에게는. 맞지?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 A는 맞지? 자, 만 원짜리를 10%의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거고, 맞아? 그리고 B라는 선택은 2,000원이라는 금액을 50% 확률로
뽑을 수가 있는 거야. 맞지? 여기서 기대 효용이 더 높은 건 뭐야? 똑같죠. 기대 효용은 고민할 필요 없어. 맞지? 자, 미래 보상 가치. 밸류 있죠, 밸류. 밸류를 확률의 곱한값이야. 맞지? 미래에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미래에 예상되는 보상을 그 보상을 택했을 때 적용되는 그 확률의 곱한값이야. 어때? 동일하다는 거야. 맞지? 이랬을 때 어느 한쪽의 값이 더 높다고 한다면 기대 효용이 더 높은 것이고, 경제학에서는 그런 기대 효용이 높은 선택을 하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본다는 거야. 근데 인간은 항상 그 합리적인 존재야? 아니지. 졸라 비합리적인 존재야. 맞아? 주식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제도 엄청 떨어졌거든, 얘들아. 최근에 이슈가 뭐냐면 트럼프가 또 중국과 무역 전쟁을 막 일으킨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어. 맞지? 어제 일찍 잤거든. 일찍 잤는데 불안해가지고 그냥 다 빼고 잤단 말이야. 아우, 아주 좋은 선택이었죠. 자, 그러나 이러한 가정과 달리 현실에서 사람들은 무슨 선택을 한다?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자, 그러면 자, 기대 효용의 값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 기대 효용의 값과 어긋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적 범주는 항상 우리는 이 개념적 범주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지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념적 범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트버스키하고 카너먼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수능 완성에 나왔던 개념이죠. 맞죠? 이에 따르면 인간은 동일한 크기의 이득과 손실 중 무엇?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손실 회피 성향을 지닌대.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어떠한 가치의 크기가 동일하면은, 맞지? 어떠한 가치의 크기가 동일하면은 사람은 이익과 손해 중에서 뭐에 더 크게 반응한다? 손해에 더 크게 반응한다. 10,000원을 얻는 선택과 10,000원을 잃는 선택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10,000원을 잃는 선택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로 인해서 확실한 손실이 발생하는 선택지와 자, 불확실하지만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후자에게 더 주목을 한다. 자, 어디에 주목을 한다? 그럼 거기 불확실하지만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지, 여기에 무엇을 한다는 거야? 주목을 한다는 거야. 확실한 손실보다는. 맞지? 자, 왜냐면 확실한 손실과 더 큰 손실이 있지만 문맥상 의미가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 사람은 같은 가치의 이득과 손실 중에서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는데 왜 더 큰 손실에 선택을 하는 것일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기대 효용에서 어긋나는 거야. 맞지? 확률의 값을 곱해보면은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의 기대 효용의 잃는 기대 효용의 값이 더 클 수도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건 뭐야? 돈을 안 잃을 수도 있잖아. 여기에 주목한다는 거야. 잃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망이론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회로 있죠. 희망회로. 희망회로에 관련된 것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확률이 적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희망회로로 돌린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도 있죠. 당첨 확률이 극도로 적어. 하지만 그 보상됐을 때 보상 가치가 엄청 크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 맞지? 당첨될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기대 효용이 극히 낮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로또나 복권 사는 거, 맞아? 특히나 명절 때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 뭐 하나씩 사가지고 막 주고 그러잖아. 맞지? 저도 20대 때 많이 샀던 것 같은데. 자, 여튼지 간에 그러한 것도 이제 기대 효용의 값은 낮지만 사람들은 그 낮은 가능성도 크게 인식하는, 맞지? 그런 경향 때문에 복권을 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확실한 손실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확실한 손실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인식하는 것을 무슨 효과? 확실성 효과라고 한다.
자, 확실성 효과로 그 개념적 범주가 이루어지고 있죠. 다만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 인간은 그 확률을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심리적 특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확실성 효과를 압도하여 자, 사람들은 매우 낮은 큰 손실을 더 위협적으로 느끼고 확실한 손실을 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슨 범주로 묶으면 안 돼? 확실성 효과로 묶으면 안 돼. 맞지? 자, 봐봐. 여기서 너희들이 독해를 할 때 이 다만 부분은 별도 정보로 처리를 해줬어야 돼. 맞지? 예외 정보니까. 됐어? 아, 여기까지가 확실성 효과에 관련된 원칙이구나. 그리고 다만 이 부분은 어때? 확실성 효과로 설명되지 않는 예외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기만 했었으면 돼. 맞지? 자, 이와 같은 현상은 이익만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일어난다. 확실한 이익과 불확실하지만 더 큰 이익 중에서는 확실성 효과로 인해서 전자가 선호되지만 자, 그러나 더 큰 이익의 발생 확률이 매우 낮으면 확실성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 그 확률을 과대평가하여 후자를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너희들이 독해를 할 때는 확실성 효과로 설명된 예시와 맞지? 그 예외로 설명된 예시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맞아? 이거를 이제 뭐 구조화시켜 줬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확실성 효과는 이제 원칙적인 정보니까 이러한 정보. 예외적인 정보는 예외니까 이러한 정보. 이런 식으로 최소한 구분이라도 해줬으면 좋다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확실성 효과의 예외지. 맞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때? 확실성 효과를 설명되는 원칙이지. 맞지?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줬으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자, 한편 논의의 전환이죠. 전망 이론에 따르면 같은 선택지를 하더라도 중거점에 따라서 효용이 달라질 수 있어. 중거점. 자, 중거점이란 특정 상황에서 각 개인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설정되는 심리적 기준. 자, 중거점에 대한 개념 정의죠. 자, 가령 동종의 같은 두 상품의 할인 후 가격이 같을 때 소비자는 최종 가격이 아니라 할인 전 가격을 중거점. 아, 여기서 중거점이라는 것은 판단 기준값이 되는 정보구나. 맞지? 자, 그것으로 삼아 할인이 더 많이 이루어진 상품의 효용이 더 크다고 인식을 해. 실제 마케팅에서 배우는 이론들이죠. 맞죠? 너희들이 이제 막 그 경영학과나 이런 데 가면 마케팅 이론 이런 것들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 다 배우게 됩니다. 맞죠? 자, 이러한 중거점 설정의 특성은 사람들이 보유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자, 부여하는 보유 효과로도 이어진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거점에서 이어지는 개념들이 어디? 보유 효과의 개념과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개념적 메커니즘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상태를 중거점으로 하여 물건을 획득할 때 이익은 실제 물건의 가치와 같게 평가된다. 너희들이 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맞지? 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패드를 막 갖고 싶잖아. 남들 다 그 패드로 공부하니까. 패드가 한 100만 원 정도 되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하죠, 평균적으로. 그러면 패드를 딱 그 보유하게 되었을 때는 없다가 보유하게 되었을 때는 그 패드의 가치를 딱 100만 원어치의 효용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근데 물건을 이미 내가 보유한 경우에는 그 상태가 중거점이 되어가지고 물건을 포기하는 것이 손실로 인식된다. 무슨 말이야? 이때 사람들은 손실 회피 성향으로 인해서 물건을 포기할 때의 손실을 그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더 크게 인식하게 된다. 자, 위에서 그 설명했던 손실 회피 성향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격의 이익과 손실, 같은 가치의 이익과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더 크게 이제 인식한다고 했잖아. 그걸로도 설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 심리적 애착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대부분 너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 왠지 원래 그 물건의 가치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 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때의 손실을 그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더 크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지. 맞지? 자, 이러한 보유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사람들이 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손실 회피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그를 연결을 시켜 보면은
자, 나글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떻게 이어져? 그렇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자. 기존의 국제 정치 이론들은 국가를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해 왔어. 합리적 행위자, 이거는 기존의 정치 이론들은 기존의 뭐야? 경제학 이론과 지금 상통하는 면이 있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개인을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개인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기대 효용을 늘 계산을 해서 그러한 존재로 가정을 했고, 기존의 국제 정치 이론들은 국가들을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를 했다라는 거야. 일맥상통하지, 개념들이. 그중 대표적인 이론이 신현실주의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맞죠? 국가 간 국력 차이로 인해서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상위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는 생존과 안보라는 근본적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그 이익 측면에서 기대 효용이 극대화된 선택을 한다고 여겨지지만, 실제 국제 정치 현실에서는 이러한 그 이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책 결정들이 나타나는데 내용이 유추적으로 좀 연결이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망 이론과 같은 위험 균형 이론이라는, 그러니까 국가를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을 했을 때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예외적인 선택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똑같이 설명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게 나글의 이 문단의 내용과 어때? 대칭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독해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이 지문은 크게 어렵지가 않았을 거야. 맞지? 자,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 4번. 자,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해서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1번. 무난했죠? 기존의 경제학, 이 문단에서 전망 이론을 설명한 점에 주목하고 두 이론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읽었다. 자, 요게 그 구평이 나왔던 15번 문제 유형이에요. 15번 문제 유형. 맞지? 가히 이 문단에서 손실 회피 성향을 언급한 점에 주목을 하고 이로 인해 확실성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며 읽었다. 자, 봐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푼 입장에서 봐봐. 이거를 너희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 세트를 맨 마지막에 배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랬을 때는 이 4번 문제 유형과 같은 것들을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부정 발문이고 4개의 선택지는 맞아 있으니까 애초에 시간이 없어서 발췌도록 할 때는 4번 문제를 먼저 읽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문제 답이 나오는 패턴을 보니까 선택지의 구성은 내용 전개 방식에 관련된 것처럼 구성이 됐지만 실제로 답은 어때? 내용 일치불일치로 나왔어. 맞지? 내용 일치불일치로. 이 점도 어때? 구평에서 문제를 출제했던 방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형태는 무엇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 전개 방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용 일치불일치에 관련된 것으로 이제 답을 냈다라는 거. 알겠어? 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7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8번 보기 문제 볼게요. 자,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실험 참가자들에게 복 상품으로. 자, 요거는 보기가 조금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지 않아서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개떡같이 이제 보기를 만들었는데, 자, 내용을 파악하면 실험 참가자들에게 상품으로 복권과 10,000원의 현금 중 하나를 무작위로 배정을 해서 각각의 보유 비율이 반반이 되도록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 문장을 개떡같이 썼죠. 그러니까 10명의 그 참가자들에게 각각 5개의 복권과 5명에게 복권을 주고 5명에게 현금을 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때 복권을 50%의 확률로 2만 원을 주고 50%의 확률로 아무것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어. 자, 근데 복권의 기대 효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 10,000원이죠, 10,000원. 그리고 현금은 기본적으로 1만 원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때? 그 기대되는 가치 효용이 같다고 볼 수가 있어. 이후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상품 중 다른 것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중 10%만이 복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였지. 맞지?
왜냐면 여기서는 무슨 성향이 발현됐다고 볼 수가 있어? 이건 뭘로 설명을 해야 돼? 하나를 잡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의 내용을 선지와 연결할 때 이미 선지에 가가지고 지문의 내용과 하나하나 대응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하나 잡고 들어가야 돼. 야, 에어컨 좀 켜자. 뒤질 것 같다. 덥지? 응? 춥다고? 춥다고? 야, 씨, 너 담요 덮어. 야,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벗을 게 없어. 맞아? 여기서 벗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안 돼. 야, 이쁘고 좋은 것만 봐야 되는 너희들에게 나의 매생이를 보여줄 순 없잖아. 맞지? 안 돼, 안 돼. 맞아? 그 충격으로 인해서 수능 때 수능도 망칠 수가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더 내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빔이 열을 많이 발생시켜서 그래. 아, 개덥네 진짜. 자,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10%의 사람만이 복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것을 무엇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거를 먼저 잡아가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부정 발문이긴 하지만, 맞지? 먼저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가야 돼. 이것을 보유 이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망 이론으로 볼 것이냐, 맞지?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로 이미 먼저 범절을 시켜놓고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봅시다. 기존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복권과 현금의 기대 효용은 같죠. 둘 다 10,000원으로. 전망 이론에 따르면 복권이나 현금을 받은 참가자들은 그 상품을 보유한 상태를 준거점, 기준점으로 삼았을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10,000원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확률적으로, 맞지? 20,000원으로 뻥튀기 시킬 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결정을 하겠죠. 전망 이론에 따르면 10%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가 복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지 않는 것은, 자, 보유 효과보다 확실성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 반대로 뒤집어 놨죠. 맞죠? 반대로 뒤집어 놨어요. 자, 근데 이게 요즘 이 2점짜리 보기 문제가 독서에서도 한 지문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도 한 지문 나오잖아. 맞지? 문학에서도 이제 세트로 되어 있는 한 지문에서 나오는데, 이게 6평 때, 9평 때는 뭐로 나왔어? 이제 긍정 발문으로 나왔단 말이야. 특히나 9평 때는 우리 수빈이 맞아? 이 수빈의 이론, 그 수빈의 이론과 복에 있는 사례들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결정적인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느냐, 거기서는 차이점을 읽는 방식으로 나왔지. 맞니? 여기서 이제 부정 발문으로 이제 바꾼 거야. 맞지? 부정 발문으로 바꿨는데, 여기서는 어찌 됐건 간에 범위를 좁히는 게 되게 중요해. 문제를 풀 때. 알겠어? 작품의 그 지문의 전체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문단, 특정한 개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비교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어? 자, 그리고 8번. 8번은 보기 문제를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보면은 A국이 선택할 수 있는 X와 용병 B가 선택할 수 있는 X와 Y 이런 것들은 각각 어때? 나글로 설명될 수 있고 가글로 설명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상당히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맞죠? 와, 이거는 진짜 문제 만든 사람이 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자,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씨, 어떻게 이렇게 보기 문제 만들까? 자, 봅시다. 전망 이론에 따르면 X의 성공 확률이 높을 때, 자, B는 Y 대신에 X의 지위를 선택할 것이다. 자, 전망 이론에 따르면 성공 확률이 높은, 맞지? 성공 확률이 높은 확실한 보상을 성공 확률이 높은 확실한 보상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익이 된 상황이지. 반대로 말했어요. 죄송. 봐봐. 여기서 보면은 500만 달러의 보상을 얻는 한편에 Y를 택할 경우에 작전 성공은 확실히 보장이 되지만 100만 달러의 보상만 얻게 된다.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야. 맞지? 손해하고 이익을 손해가 아닌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확실한 이익을 선택하는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점막 이론이기 때문에 자, 성공 확률이 높을 때 y 대신에 x를 택할 것이다. 요거는 어때? 설명될 수가 없죠. 당연히. 기존의 경작 이론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기대 효용의 값을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x의 성공 확률이 10%일 때 자, b는 y 대신에 x의 지위를 선택할 것이다. 이건 뭐 계산을 해보면 되죠. 뭐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자, 위험 균형 이론에 따르면 자, x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을 때 x국 지도자는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잘 봐봐. 이 사설 모의고사에서 너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패턴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국가 지도자는 참조점의 핵심 요소. 참조점이라는 것은 가글의 이제 중거점에 해당되는 개념이지. 자, 하락하는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대. 즉 뭐야? 이익보다 손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내용도 연결이 되죠. 손실 회피 성향으로 인해서 국제적 지위가 하락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더 큰 지위 하락의 위험이 있더라도 지위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불확실한 선택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까지가 원칙적인 정보. 그러나 여기가 예외적인 정보. 맞지? 더 큰 지위 하락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발생 확률을 과장하여 오히려 확실한 손실을 감수하는 것을 선택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때? 원칙과 예외에 대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어. 결국에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결국에 이제 보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 정보 처리가 잘 되어 있느냐. 예외 정보 처리를 이제 선지에서 언급을 했을 때 이것들을 바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기 3점짜리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답의 패턴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설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내용적 차이와 밀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즘 사설들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지문의 내용 자체의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너무 그 이해가 너무 좀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막 거기에 내용 자체에 너무 그 약간 그 쏠려 있으면 안 되고 결국에는 어떠한 내용이 구성이 되더라도 맞지? 우리가 6월과 9월에 평가원에서 답이 나왔던 패턴들을 사설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이 나오는 정보들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느 부분에서 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서 독해를 해보라 이 말이야. 알겠어? 사실 그 감이 좋은 사설이라고 한다면 독서 난도를 낮춰야 돼. 지금 독서 난도를 좀 낮추고 문학 난도를 좀 올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사설 특성상 눈치 게임 하느라 독서를 쉽게 못 만들어. 최소한 이 정도는 만든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면 좀 좋아.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 자, 니코드 기준. 자, 니코드 기준은 자, 봐봐. 간단하게 도식화만 시켜줄 수 있으면 이건 쉽게 풀리는 지문이야. 맞지? 자, 조건문 있어. P는 Q이다. 오케이? 이랬을 때 P는 전건, Q를 후건이라고 하지. 조건문 H가 참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특정한 사례가 있고 그 사례를 확인한 사례와 종합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니코드 기준에 따르면은 맞지? 자, 전건이 참이고 후건도 참이야. 전건도 참이고 후건도 참이 이것을 뭐라고 보는 거야? 입증 사례라고 보는 거야. 맞지? 조건문에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사례. 맞니? 근데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데 후건은 거짓이야. 이걸 뭐라고 해? 반증 사례라고 하니? 무슨 말을 썼지 여기서는? 아, 반입증 사례. 반입증 사례. 맞지? 그리고 그 전건이 거짓이고 후건이 참인 경우나 전건도 거짓이고 후건도 거짓인 것은 바로 뭐다? 무관한 사례. 됐지? 자, 봐봐. 막 여기서 문장을 보면은 X가 까마귀거나 까마귀가 아니라면 X는 까마귀가 아니거나 검다. 어지럽잖아. 자, 어지러울수록 거시 독해를 해야 돼.
자, 지금 이 A의 문맥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읽어보면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 철학자 햄펠은 A가 H1의 입증 사례이고 B가 H1의 반입증 사례라는 것을 수용했다.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고 이게 D잖아. 맞지? 이 정도는 다 이제 너희들이 연결을 시켰을 거야. 자, 하지만 그는 동치 조건을 근거로 H와 D를 H1의 입증 사례로 분류했다. 중요한 거는 햄펠은 이 C와 D도 무엇으로 인해서 동치 조건으로 결국에는 이 P는 Q이다라는 그 조건문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사례로 분류했다라는 거야. 이건 과정이죠, 과정. 맞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 과정은 이해가 되면 베스트긴 하겠지만 필수인 건 아니야. 결국에는 그 결과 정보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맞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12번을 자, 그래서 12, 13번을 바로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니코드 입장과 햄펠의 입장을 바탕으로 이제 푸는 문제야. 이 문제가 조금 그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거를 이제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30초도 안 걸려. 오케이? 봐봐. 흰 백조는 X가 희지 않다면 자, X는 백조가 아니다. 자, 흰 백조는 X가 희지 않다면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지. 맞지? 흰 백조는 이 정건에 해당되지 않잖아. X는 백조가 아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지. 맞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니코드 기준에 따르면 무관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 자, 니코드 입장과 상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맞지? 니코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무관한 사례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니코드 기준이고 맞지? 햄펠의 기준에 따르면 A, C, D 요게 입증 사례, B만 반입증 사례 이렇게 보는 거잖아. 이해돼? 자, 흰 백조는 X가 백조라는 X는 희다라는 조건문의 입증 사례이다. 자, 흰 백조라는 사례는 자, 전건을 충족하고 있지. X는 희다. 이것도 충족하고 있어. 맞아? 그렇다면 이거는 니코드 기준으로도 입증 사례고 햄펠의 기준에 따라서도 그 입증 사례야. 그러니까 상충하지 않겠지. 3번. 파란 물감은 X가 백조가 아니라면 조건문의 전건을 충족시키지. 왜냐하면 백조가 아니잖아. 물감은. X는 파랗지 않다. 파랗지 않다는 충족하지 않아. 맞지? 왜냐하면 얘는 파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충족시키지 못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그 전건을 충족하고 후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사례라고 봐야 돼? 반입증 사례라고 봐야 돼. 햄펠의 기준으로 그 니코드 기준으로도 반입증 사례, 햄펠의 기준으로도 반입증 사례 이렇게 봐야 돼. 맞아? 근데 이거는 입증 사례라고 했기 때문에 어때? 햄펠의 입장과 상충한다고 봐야 되겠지. 자, 검은 백조는 X가 검다면 검은 백조니까 맞지. 전건은 충족하고 있어. 근데 X는 백조가 아니다 라는 후건은 충족하지 않아. 왜냐하면 얘는 백조기 때문에. 됐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것도 반입증 사례라고 봐야 되겠지. 자, 조건문의 반입증 사례다. 그렇지. 이거는 니코드 기준 그리고 햄펠 입장 모두 다 상충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검은 백조. 검은 백조는 X가 희다면 검은 백조니까 이거는 조건문의 전건 충족하지 않고 X는 비둘기이다. 백조는 비둘기가 아니기 때문에 후건도 충족하지 않아. 맞아? 라는 조건문과 무관한 사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전건과 후건이 모두 다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니코드 기준으로는 그 조건문과 무관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햄펠 입장에서는 자, 이 C하고 D를 입증 사례라고 봤잖아. 결국에는. 맞지? 그러니까 5번은 햄펠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자, 상충한다라고 봐야 되겠지. 맞지? 햄펠은 이걸 입증 사례라고 봤으니까.
됐어? 자, 그리고 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이 상황에서 E와 F가 H4를 입증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는 이 흐름 독해만 뭐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 것 같아. X가 방 안의 사람이라면 X는 방 안에 다른 사람이 Y의 모자를 쓰고 있다는 조건문 H4는 X하고 Y라는 두 종류의 변항, 맞지? 변항을 포함하고 있어. 변항 앞에서 나온 개념이지. 이때 ABC라는 세 명의 사람이 각자 자기의 모자 하나씩을 가지고 빈방에 모인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니코드 기준에 따르면 A의 모자를 쓰고 있는 B라는 사례 2와 B의 모자를 쓰고 있는 A라는 사례 2하고 F는 H4의 입증 사례가 맞지. 서로 다른, 맞지? 각자의 모자가 아닌 서로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고 있고 방 안에 있으니까. 근데 필연적으로 A하고 B가 서로 모자를 바꿔서 썼다고 한다면 C는 어때? 지 모자를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C는 이 조건문의 반입증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던 거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의 입장 파악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햄펠은 결국에는 자 이런 주장을 했잖아.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 사례라고 보지 말고, 자 조건문의 전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후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C와 D도 뭐로 봐야 된다. 조건문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사례를 본다라는 생떼를 우기고 있잖아. 생떼. 자, 그게 이제 햄펠의 입장인데 여기서를 봐봐. 조건문의 전건을 만족하는 대상들이 서로 다양한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높은 경우에만 그 조건문의 입증의 대상이 된다. 맞지? 야, 햄펠, 생떼를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X가 까마귀라면 X는 검다라는 조건문 H1은 까마귀라는 한정된 대상들이 전건을 만족함으로 입증의 대상이야. 자, 그러므로 이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을 모두 만족한 사례는 조건문의 입증 사례가 돼. 하지만 그 X가 까마귀가 아니라면 X는 검지 않다라는 조건문. 맞지? 자, not P면 not Q이다 라는 조건문은 까마귀가 아닌 온갖 대상들이 전건을 만족함으로 입증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X라는 변항에 올 수 있는 대상들이 서로 유사성, 공통점, 유사한 속성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입증 사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햄펠에 따르면 나피는 나퀴다 라는 식의 문장에서 나피가 될 수 있는 그 변항들은 맞지? 그냥 까마귀가 아닌 모든 대상들은 다 변항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보기에서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이 변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상들이 뭐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유사성. 그러니까 변항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들이 유사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사성을 갖추지 못한 변항들끼리는 무엇을 형성할 수 없다? 입증 사례를 형성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C하고 D를 입증 사례로 보는 햄펠 이론을 반박을 하는 거지. 맞지? 햄펠은 어때? 햄펠은 그냥 그 논리적 문장의 그 조건문이 만들어내는 그 문장의 논리적 의미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맞아? 이 변항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의 무엇을 고려하지 않고 실질적인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장의 논리적 의미만 가지고 이 입증 사례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게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례도 이 조건문의 입증 사례나 반입증 사례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됐지? 자, 그래서 긍정 발문으로서 가장 적절한 걸 딱 골라보면은 자, H1, 2, 3라는 세 조건문이 A에서 나오는 A, C, D라는 공통의 입증 사례를 가진다고 보는 햄펠의 생각. 이게 공통의 입증 사례로 보는 햄펠의 생각은 H1과는 달리 H2와 H3는 입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자, 중요한 거는 H2하고 H3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문의 변항에 들어가는 대상들은 어때? 공통적인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입증 사례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죠? 자, 하나만 고민해 보세요. 뭐 12번 문제야 이제 거시독해를 풀었다고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긍정 발문이잖아. 긍정 발문이면은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선지에서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어디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된다는 거야? 보기의 내용,
지문과 지문을 연결해서 포인트를 잡는데 시간을 더 많이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때? 오답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입장에 관련된 문제, 특히나 이제 입장에 관련된 긍정 발문은 답이 하나로 고정돼 있잖아, 맞지? 그런 단수 정보 하나를 읽어내는데 그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아. 자, 그다음에 과학 지문. 자, 빠르게 보자. 자, 여기서 과학 지문은 이걸 했었으면 좀 편했을 것 같아. 도식화를, 아니, 그러니까 기호를 사용했으면 좀 독해가 편하지 않았을까 나는 생각을 해. 잘 봐봐. 콩과 식물은 토양의 뿌리옥 세균에게 영양분을, 세균은 식물에게 질소를 제공하는 공생관계를 맺는다. 자, 이 우리 예전에 그 기출 지문에서 미토콘드리아 그 공생 지문 읽어본 적 있어? 그 지문도 이렇게 독해하면 쉽게 풀리거든. 어떻게? 자, 봐봐. 콩과 식물 동그라미, 뿌리옥 세균 세모. 맞지? 그러니까 식물에 관련된 정보들은 이 동그라미 정보, 그러니까 세균에 관련된 정보들은 세모 정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양 독해를 해주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포인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공생관계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이 공생관계가 나왔다고 한다면 서로 주고받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야. 상호간의 영향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 이러한 관계로 구성된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 답이 나오는 패턴은 두 개의 정보를 또 교묘하게 섞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수능 독서가 진짜 온전하게 독해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한다면, 맞지? 뭐 좋겠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게 그런 측면도 아니에요. 자, 말 그대로 그런 그 요즘에는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러한 식의 좀 치사한 식의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정보 분류를 어떻게 잘하고 독해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생물 간의 물질 교환은 뿌리옥이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식물은 뭘로 봐야 돼? 동그라미로 봐야지. 생존에 필요한 질소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어. 무엇을 통해서? 세균을 통해 가지고. 아, 식물은 얘네한테 그 뉴트리션을 주고, 맞지? 그리고 세균도 얘네들한테 질소. 질소도 N이네. 생각해보니까. 이런 우연이. 자, 아무튼 서로 N을 주고 받는다는 거야. 맞지? 자, 뿌리옥 세균이 식물 내에서 형성하는 기관이래. 자, 뿌리옥도 그러면 그 근본은 뭘로 봐야 돼? 세모로 봐야 돼. 맞지? 그러니까 세모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내가 네모라고 분류했던 거는 바로 뭐냐면 이제 중립적인 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여기서는. 맞지? 자, 먼저 식물의 뿌리니까 이건 동그라미 정보지. 플라노보이드가 분비되면 이를 인식한 뿌리옥 세균이 자, 뿌리 표면에 뿌리털 세포와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되게 간단해지는 거야. 그런 다음 세균은 자신이 결합한 세포니까 뭐야? 자기가 결합한 세포니까. 이거 동그라미 정보지. 이해돼? 그러니까 정보를 직관적으로 빠르게 독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3분이야. 근데 두 번째 문단 독해하는데 3분이나 투자하는 거는 어때?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세포로 노드 인자를 분비하는데 노드 인자는 분비하는 주체는 누구야? 세모야, 세모. 세모가 이제 분비하는 주체니까. 이 물질은 세포와 결합해 해당 세포가 휘어진 채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세균을 휘감아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세균은 어때? 세균은 자신이 결합한 세포로 이 노드 인자라는 뭐 호르몬 같은 걸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이 뿌리를 세균으로 하여금 세균이 어때?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기를 감싸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 뿌리옥 세균이 이 바이러스 같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맞지? 이 숙주세포인 뿌리털 세포를 조종을 해가지고, 맞죠? 자기를 감싸도록 유도한다. 뭐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죠. 또한 노드 인자와 결합한 세포 표면은 뭐야? 식물의 세포 표면인 거지. 맞지? 관 형태의 기관인 감염사가 형성이 되는데, 감염사는 어디에서 형성이 돼? 그렇지. 지금 식물의 세포 표면에서 형성되니까 이건 동그라미 정보라 봐야지. 이는 세균이 뿌리 내부로 침입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한다. 맞지? 아, 세균이 그 뿌리 내부로 침입하기 위해서 통로를 스스로 숙주세포에게 명령해서 숙주세포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이러한 과정을 거쳐 뿌리혹 세균은 뿌리 내부로 들어가 뿌리혹을 형성할 수가 있대. 오케이? 자, 이러한 과정 15번 문제 바로 풀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이러한 과정. 자, 뿌리혹 세균은 노드인자와 결합하지 않은 세포를 통해서는 식물 내로 침투할 수가 없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뿌리혹 세균은 노드인자를 뿌리 세포에 주입시키죠. 그러면은 이제 노드인자를 주입받은 뿌리 뿌리 세포는 이제 그 길을 통로를 만들어 주잖아. 맞지? 통로를 만들어 주고 그 통로를 따라서 이제 그 뿌리혹 세균이 들어가서 이제 그 식물 뿌리 내부에 뿌리혹을 형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노드인자와 결합하지 않은 세포를 통해서는 갈 수가 없죠. 자, 2번은 판단이 안 돼요. 여기서는 판단이 안 되면 넘기세요. 알겠죠? 없는 정보는 넘겨. 그럼 뒤에 나오겠지. 맞아? 파악될 수 있는 정보만 보고 넘기면 돼. 자, 감염사와 뿌리혹은 모두 뿌리혹 세균의 노드인자와 결합한 세포. 자, 모두 뿌리혹 세균의 노드인자와 결합한 세포는 바로 뭐야?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맞지? 감염사는 동그라미가 만드는 게 맞아. 맞지? 근데 뿌리혹은 누가 만드는 거야? 뿌리혹 세균이 만드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정보 처리가 지금 비문학 독해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의도는 뭐야? 의도는 진짜 완벽한 이해를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정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맞지? 이런 기술적인 정보 처리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이런 기술적인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 자, 무엇? 기준과 조건들을 말해주면은 여기서는 공생관계라는 개념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두 개의 개념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X하고 Y라는 개념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 상호작용에서는 이런 식의 선지들이 무한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N가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결국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컨디션이 좋으면은 다 그냥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냥 피지컬로 그냥 독해를 하면 가장 베스트긴 하겠지만 피지컬로 안 될 때가 있잖아. 그건 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항상 지금은 무엇을 가정을 해야 돼?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독해를 할 수가 있는 플랜 B, 플랜 C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때라 이 말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산화질소, 그 뿌리혹 세균이 뿌리혹을 만든 이후의 정보죠. 뭐 일산화질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산화질소는 자 세포벽을 무르게 만듦으로써 감염사가 세포로 내로 삽입되기 쉽게 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첫 번째 기능은 세포벽을 무르게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는 식물의 면역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세균은 외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원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식물 내에서는 이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체가 만들어지겠지. 면역 반응이 만들어지겠지.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겠지. 그러면 세균의 입장에서는 어때? 자기는 항원이니까. 그러면 식물에 침투를 하다가 그 식물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은 자기는 제거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때? 일산화질소를 만듦으로써 식물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맞죠? 자, 중요한 거는 자 이러한 정보는 굳이 처리 안 해도 돼. 맞지? 뭐 쌀로 밥 한 소리니까. 일산화질소는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물질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어떻게? 이렇게 함으로써 자 뿌리혹 세균이 식물 내로 진입하기 쉽게 해준다. 자, 이게 이제 면역 반응에 관련된 정보죠.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뿌리혹 세균이 이제 식물 내에 침투를 해서 일산화질소를 만드는데 세포벽을 무르게 해줌으로써 침투를 더 용이하게 해주고 면역 반응을 좀 억제시킨다. 그리고 또 일산화질소가 계속해서 생성됨에 따라서 그 양이 일정 수준으로 늘어나면 자, 일산화질소는 다른 물질과도 반응을 하게 된다. 그 중에는 어떤 게 있느냐? 면역 체계를 자극해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하는 식물 호르몬들이 존재한다. 자, 이 활성산소도 여전히 동그라미 정보로 볼 수가 있어요. 왜? 식물 내에서 어때? 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세포에서는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고 활성산소는
일산화질소와 결합해 과산화질산염이 되는데 이 과산화질산염은 뭐가 된다? 일종의 소독제 역할을 한다. 맞지? 자, 이 때문에 콩과 식물은 어때? 그 콩과 식물은 이 일산화질소를 억제하기 위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분비돼 가지고 이것이 결합하면은 본인 스스로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절을 해야 돼. 자기 자신을 어때? 해치기도 하니까. 그래서 피토글로빈이라는 물질을 통해 일산화질소의 양을 조절하는데, 피토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하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 산소와 결합한 상태에서, 자 봐봐, 피토글로빈이 뭐와 결합한 상태에서? 산소와 결합한 상태에서 일산화질소와 반응을 해. 그러니까 과학 지문에서는 이러한 순서들 있지, 맞지? 이런 순서들도 되게 중요하지. 이때 산소가 일산화질소와 결합하며 식물에게 무해한 질산염이 돼. 이렇게 질산염으로 이제 그 치환을 해줌으로써 콩과 식물은 뿌리옥 세균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질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뿌리옥 세균, 즉 세균이 외부 항원은 맞지만 자기에게 이로운, 자기의 식물 생장이 이로운 무엇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질소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역 체계가 이 뿌리옥 세균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이러한 식의 자체적인 메커니즘이 또 다시 뭐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읽을 때마다 자연은 참 신비한 것 같아요. 맞죠? 아무리 봐도 우주는 매트릭스 같다고 생각되지 않니? 맞지? 매트릭스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존재가 다 이제 모든 존재 하나하나를 다 코딩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진짜. 어떻게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맞지? 진짜 나는 진짜 오래 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맞지? 이 우주의 존재들, 이제 우주의 생성 원리나 이런 것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맞죠? 그 알게 되면은 뭐랄까, 알고 나면 되게 허탈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조금 오래 살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세포 내에서 일산화질소가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세포가 손상될 수도 있다. 자, 그 몇 번째 문단이냐?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파괴할 수가 있다. 뿌리옥 세균이 결합한 콩과 식물의 뿌리털 세포에서는 일산화질소가 생성이 된다. 아주 일반적인 정보죠. 근데 이게 뿌리옥 세균이 결합한 콩과 식물의 뿌리털 세포에서 어디에서 생성되는지도 되게 중요해. 자, 식물의 피토글로빈은 일산화질소와 결합한 후 산소와 반응하여 질산염을 생성한다. 되게 일반적인 내용처럼 보여지잖아, 맞지? 근데 아까 전에 그 과정이 중요했어. 자, 산소와 결합하는, 봐봐, 여기선 산소와 결합한 상태에서 일산화질소와 반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정이 틀렸어, 맞지?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늘 이거는 뭐 아주 기본기지, 맞지? 과학 지문에서의 과정 이런 것들 보는 거. 자, 그리고 요 보기 문제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지가 않다는 게 뭐냐면, 그 사설에서 되게 좋아하는 유형들인데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던 유형이잖아, 맞지? 항미생물 화학제 지문에서 푸는 패턴은 동일해. 이거 푸는 패턴 동일한데 이게 실제 수능에서 이 유형이 다시 재현되리라고는 저는 좀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풀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ABC. A는 뭐야? 일산화질소. 자, B는 뭐야? 활성산소. 자, C는 바로 뭐야? 피토글로빈.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각각 제거했을 때 이 정상 식물 X에서 발현되는 메커니즘과 비교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각각 일산화질소, 활성산소, 그 다음에 피토글로빈, 얘네들이 각각 수행하는 역할들을 지문에서 연결해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였지, 맞지? 자, 유전자 A만 제거된 개체에서는 유전자 C만 제거된 개체에 비해서 뿌리 내부에 뿌리혹이 형성되기 쉽겠군. 자, 여기서 보면은 A는 일산화질소인데, 일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뿌리혹이 더 생기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주잖아. 뭐 세포벽 무르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 되긴 해. 맞지? 하나하나 따져가면 되긴 하는데, 자, 오늘 풀어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바로 넘겨보자. 자, 5번. 유전자 C만 제거된 개체와 X의 뿌리옥 세포가 각각 뿌리옥 세균과 결합했을 때, 자, 세포 내에서 생성되는 일산화질소의 양 서로 동일하겠군. 봐봐. 자, 피토글로빈이 제거된 개체하고 X하고 비교를 했어. 근데 세포 내에서 생성되는 일산화질소의 양, 지금 피토글로빈의 역할은 뒤에 우리가 밑에서 확인해 봤듯이 어때? 일산화질소를 줄이는, 맞지? 일산화질소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애초에 발생되는 일산화질소의 양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피토글로빈은 여기서 보니까 일산화질소와 반응을 한다. 그렇다면 이때 산소와 일산화질소와 결합해서 무한 질산염이 된다. 다른 물질로 화합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애초에 일산화질소가 생성되는 양 자체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일산화질소와 결합한 성질이기 때문에, 맞아? 그 전에 발생했던 일산화질소의 양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뭐 여튼지 간에 16번 문제는 뭐 예전 평가원 유형들을 재탕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무당 문제는 빠르게 넘어갑시다. 채생기후. 채생기후는 그 한 줄 정리가 가능하죠. 맞죠? 자, 채생기후. 자, 보기 문제 먼저 볼게. 채생기후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궁핍한 양반 남성이 부유한 중인 집안에 납치되는 것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데까지가 채생기후의 한 줄 요약이야. 맞지? 궁핍한 남성 주인공이 있어. 양반이지만. 근데 어때? 부유한 중인 중인 가문의 그 딸이 어때? 과부가 된 상황에서, 맞지? 남편이 막 죽었다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집에 납치됐어. 맞지? 자, 근데 그 채생의 아버지는 어때? 여전히 자기 자신의 가문이 양반 가문이라는 점을 주목을 해가지고 이 중인신분의 가문, 즉 김영이라는 중인신분의 가문의 딸에게 자기의 아들인 채생을 장가 보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근데 김영은 지속적으로 어때? 무슨 러시를 해? 물질적인, 맞지? 물질적인 도움을 계속 주게 되고 못 이기는 척 이제 그 두 집안 간의 혼인을 허락하는 채생의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준다? 양반 계층의 허위 의식을 보여준다. 결국에는 어때? 돈에 굴복할 거면서 괜히 무엇을 차렸다는 거야? 그렇지. 체면만 차렸다 이 말이야. 뭐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21번에 1번 바로 보겠습니다. 채생의 성명, 문벌, 나이 등을 듣고 기쁜 빛을 보인 것은 재력을 갖춘 중인 가문이 신분이 높은 집안과의 결연을 도모하려고 했던 정황을 드러내는군. 봐봐.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일단 키워드 아웃이야. 애초에 이 키워드 자체가 없어. 맞지? 여기에 어디 중인 집안의 가문이, 맞지? 중인 집안의 가문이 신분이 높은 집안과의 결연을 도모하려고 한다. 도모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 가문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 뭐 그런 식의 정보가 어디 있냐라는 거야. 없어, 애초에. 없어.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리고 지문의 내용과 연결해 봤을 때에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 정보 봐봐. 기뻐하는 건 맞아. 납치한 채생의 문벌, 나이 등을 묻는 것이었다. 채생이 일일이 대답하자 주인은 기쁜 빛이 눈썹 사이에 드러났다. 이거 어때? 뇌피셜로 해석하면 막상 납치해보니까 이 새끼 뭐야? 양반이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때? 여기서 봐봐. 자, 그래서 내 딸아이가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맨날 슬퍼하고 이러니까 아빠 된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내 딸이 이런다? 그러면 나도 이랬을 것 같긴 해. 자, 범죄죠, 근데 사실.
그래서 집에 하인들로 새벽에 큰 길로 내보내 잘났고 못났고 귀하고 천하고 가릴 거 없이 처음 만나는 젊은 남자를 기었고 맞아다가. 그러니까 애초에 신분이 높은 집안과의 결혼을 도모했다를 시도하려는 그 선택지가 성립이 되려면 맞아? 납치하기 전에 무엇을 했었어야 돼? 호구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를 했었어야 돼. 근데 랜덤 박스를 뽑은 거잖아 지금. 나는 그냥 랜덤 박스를 뽑혔는데 네가 뽑혔다 이거잖아. 분명히 여기서 랜덤 박스를 뽑았다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도모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자, 19번하고 20번이 동일한 문제 유형이야. 어떻게 풀었어? 하나하나 풀었던 거 맞지? 맞지? 문제 푸는 과정 잘 상기를 해봐. A 읽을 때 A에 관련된 거 먼저 소거하고 그 다음에 20번도 마찬가지로 기억에 관련된 것들 먼저 소거하고 그 다음에 니은 나왔을 때 니은에 관련된 걸 소거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겠지? 그렇게 풀었었으면 됐어. 오케이? 자, 넘어가. 현대시 문제. 현대시 문제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이번 모의고사를 풀면서 유일하게 답을 하나로 내지 못했던 문제가 23번이었어요. 23번. 저는 이제 3번하고 5번 둘 다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답을 하나 못 고른 채 그냥 풀었던 것 같거든요. 유일하게 답을 하나로 못 골랐던 문제가 이건데, 자 봅시다. 하나의 무게를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화자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특성을 가리킨다. 자, 요것도 이제 맞죠?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과 뜨거운 노을의 입김, 얘네 둘은 다 뭐야? 그렇지, 이 꽃이라는 열매의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그 가을 수확의 결실인 어때? 꽃씨의 그 생장에 도움을 준 요소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하나의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는 화자가 이제 꽃씨를 받아든 꽃이라는 그 외부 사물, 그 자연물, 외부 자연물인 꽃씨를 보고 화자의 내적 성숙이라는, 맞지? 자, 그러한 성찰이 이루어졌던 그 과거 시간들을 말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긴 기다림은 자, 그 꽃씨가 여물어지기까지의 그 시간, 화자가 내적 성숙을 겪는데 걸리는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5번 선택지는 오늘을 맞이하기까지 걸린 시간으로 대상과 관련된 화자의 기대감을 함축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거 기대감은 맞아. 기대감은 긴 기다림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기다림이냐라고 했을 때 내적 성숙을 위한 기다림이잖아. 그럼 기대감이란 정서는 연결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간적 표지인 오늘과 연결되는 그 정보를 보자고. 오늘을 맞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냐라는 정보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의 여지가 많아지지. 오늘은 하나의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봐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려면, 5번 선택지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려면 오늘을 맞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 창변에서 꽃씨가 성숙되기를 기다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5번 선택지가 많이 되려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긴 기다림이라는 것은 화자의 내적 인식을 말해주는 거야. 어떤 인식? 이 내적 성숙을 위해서는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지. 맞지? 이 꽃이 한 알이 성숙된 데까지 화자가 그렇게 긴 기다림을 가졌다라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다시 한번 말해줄게. 여기서 긴 기다림의 창변이라는 구절은
자, 화자가 화려한 어젯밤의 대화를 묻는다,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라는 구절과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그 꽃이 하나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많은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하듯이 이제 사람도 이제 내적 성찰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맞지?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인식을 반영한 구절이지, 화자가 그 꽃이 한 알이 성숙되기까지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까지 가졌다라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자, 5번이 조금 애매했었다. 자, 24번은 너무 좀 쉽게 풀렸던 것 같고, 풀렸을 것 같고, 그리고 25번은 속어로 풀었으면 뭐 잘 풀었을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26번과 27번에서 27번만 좀 볼게. 27번은 이건 조금 답이 나오는 패턴이 재밌는데, 27번 봐봐. 자, 보기의 내용만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혁기론은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논에 해당하면서 대화체를 사용해서 바둑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균형 있게 제시한대. 글쓴이는 학문과 기회뿐만이 아니라 기회 간의 우열을 구분함으로써, 자,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게 중요했어. 학문과 기회뿐만이 아니라 기회 간의 우열을 구분함으로써 이렇게 가는 거야. 유흥문화가 확산되고 자기 수양이 도외시되는 세태를 비판하는 한편, 그러니까 기회 간의 우열을 구분을 함으로써 이걸 비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 간의 우열을 구분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회는 여기서 말하는 기회가 마치 취미활동 같은 거잖아. 자, 본문에서 나왔던 기회활동 뭐 있어? 검은고도 있고 바둑 두는 것도 있고 이러잖아. 맞지? 근데 화자가 비판하는 것은, 자, 화자가 이제 사용하는 말의 방식은 기회 간의 우열을 구분한대. 그러니까 취미활동도 고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건데, 화자는 바둑을 어때? 질이 낮은 종류의 기회활동이라고 구분함으로써 이러한 뒤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5번. 자, 5번. 기회 간의 우열을 따지면 우월한 기회만 익히려 하는 세태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이 나타난다는 말이 이래서 이제 틀렸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문장 구조를 교묘하게 자, 이제 사용해가지고 조금 헷갈리게 만들었지. 자, 이러한 패턴도 있구나.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넘어가시고. 우상의 현대소설은 넘어가고, 고전시간 송민곡. 자, 송민곡은 연계죠. 연계인데 뭐 몇 번 봤을 겁니다. 자, 근데 고전 시간은 뭐 회독이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번 쭉 해석을 해드리고 A4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송민곡 관련된 문제 어떻게 출제됐어요? 엄청 디테일하게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그 네임드 작가의 네임드 작품은 엄청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인 독해가 좀 필요하다. 자, 빠르게 볼게요. 포인트가 되는 시구만. 자, 기본적으로 송민곡은 대화체죠. 대화체. 송민곡은 기본적으로 대화체야. 최근에 출제됐던 가사들이 대화체 구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송민곡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작년에 출제됐던 간민가 대화체, 같이 곁들여서 출제되었던 사서시조도 대화체. 맞지? 자, 그 다음에 6평에 나왔던 그 동유가, 그것도 대화체였어. 뭐 중과 화자의 대화, 그리고 화자와 펜션 주인이라고 해야 되냐? 별장 주인, 여관 주인과의 대화, 이런 식으로.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화체의 흐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감녀하고 을려의 두 명의 화자가 이제 대화를 하잖아. 맞지? 자, 여기서는 을려의 그 대화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임을 매시고 있어서 임의 일을 내 알거니. 자, 감녀하고 을려가 있을 때 감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질문과 위로만 해줘. 맞지? 해다 저문날에 어디 싸돌아다니니? 막 이러면서 중간에 위로도 해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그 시상은 을려가 전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임은 임금이지. 임을 모시고 있어 봐서 과거 사건이야. 과거 내가 모셔봐서 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면 돼. 임의 일을 알거니. 임의 일은 여기서 사정이라고 봐야 돼. 사정. 자, 여기서 임이 주체가 되는 표현들을 다 박스로 할게. 임이 주체가 되는 표현들. 물 같은 얼굴. 임이 주체가 되는 표현들이야. 물 같은 얼굴은 무슨 얼굴? 임의 어떠한 속성? 그러니까 같은이잖아. 직유법이잖아. 속성을 가져오는 거야. 물은 무슨 속성으로 가져오는 걸까? 생명력? 이런 상징적 의미로 갖고 오는 거야? 아니야. 연약한 속성이다. 연약한. 자, 연약한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 자, 중세국어에서 얼굴은 페이스의 의미가 아닌 몸 전체를 의미했어. 맞지? 물 같은 얼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님 자체의 체질이 약했다는 거야.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며칠일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의문형 어미는 서리법으로 해석하면 돼.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때가 며칠이나 있었을 것이냐?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편한 날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누가? 임은 내가 임을 매셔본 적이 있어서 임의 사정은 내가 잘 아는데 임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편하게 지낸 날이 거의 없으셨다. 오케이? 봄, 추위, 여름,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과 겨울철에는 누가 모셨는가? 이건 뭐야? 자, 자신이 부재한 임을 걱정하는 거야. 원래는 자기가 임을 주변에서 모셨는데 내가 부재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추위를 어떻게 보내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시간적 표지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시간적 표지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여기서 이 표현들은 시간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다. 맞지? 그냥 그 순간들만 언급하는 표현으로만 사용됐기 때문에. 죽조방과 아침 저녁은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거야.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실까? 이것도 뭐야? 걱정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자신 부자한 임 걱정 1, 2, 3 맞지? 자, 이 겨울 이 사계절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계절을 제대로 보낼 수 있었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밤에 잠은 잘 자는지, 맞지? 님의 안위를 걱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자 해서, 어떻게든 알려 하니, 알고자 하여. 소망이지, 소망. 맞지? 자, 알고자 하였는데 근데 오늘도 거의 다 저물었어. 오늘도 시간이 갔어. 맞지? 오늘도 하루 끝? 그래서 내일이야 사람 올까?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내일 한번 그 사람을 기대해보자. 여기서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임 계신 곳에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 사람이겠지. 맞지? 임 계신 곳에 소식을 전달하려는 전달해주는 그 사람이야. 맞아? 자, 내 마음 둘 데가 없구나.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어때? 임의 소식을 얻지 못한 화자의 답답함이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인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야. 높은 산.
높은 산. 이것은 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소야.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님의 소식을 어떤 식으로든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러한 구름과 안개라는 어때? 방해물이 존재하는 거야. 여기서 구름과 안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 이 해와 그리고 달. 해와 달. 기본적으로 이 해와 달은 둘 다 일과 월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잖아. 이 일과 월은 무조건 다 임금을 상징하는 상징적 표현이야. 맞지? 구름하고 안개가 끼게 되면은 일과 월로 상징되는 임금을 볼 수 없게끔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간신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 간신. 윤선도의 몽초뇨 생각하면 돼. 몽초뇨. 그래서 이 구름과 안개로 기인하여 산천이 어둡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국정이 혼란하다고 인식하는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간신들로 인해 가지고 임금이 제대로 자기의 선정이나 자기의 통치나 자기의 지혜가 온 세상에 미치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 선생님 너무 자의적 해석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서는 다 그걸 의도하고 쓴 거야. 알겠어? 자, 해와 달을 어떻게 보며 지척은 멀고 가까움을 말해. 멀고 가까움. 지척을 모른다는 것은 시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구름과 안개가 그 가득 피어 있어가지고 화자는 어때? 거리감이 안 느껴진다는 거야. 멀고 가까움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리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천리는 이제 임금이 계실 곳으로 예상되는 그 물리적 거리감이죠. 실제 물리적 거리감이야. 실제 임은 천리 밖에 떨어져 있어. 근데 지금 구름과 안개 때문에 멀고 가까움. 당장에 막 1km 앞도 안 보이는데 천리 밖에 있는 임금을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인식이겠지.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 가. 자, 물가는 두 번째 소망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답답함을 해소하는 장소로 설정된 두 번째 장소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산이 첫 번째 해소 장소고. 그러니까 임의 소식을 얻기 위해서 답답함의 임의 소식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첫 번째 장소가 산이었고 두 번째 장소가 물가야.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했는데 바람과 물결은 위에서 나타나는 구름과 안개의 의미와 동치관계인 시어들이야. 맞지? 왜? 화자가 임의 소식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자연물의 성격으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가? 자, 이 사공의 부재를 나타내는 이 빈배는 화자의 내면의 그 허탈함을 강조해주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가 있어. 맞지? 이 빈배하고 반벽청 등 이 두 개가 객관적 상관물로 봐야 되거든.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면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이야. 어떻게 정서가 투영이 되느냐? 임의 소식을 얻지 못해가지고 텅 빈 듯한 화자의 공허한 내면을 빈 배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자,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지는 해를 굽어본다. 이 지는 해를 굽어본다라는 표현은 여기선 상징적 의미로 들어가면 안 돼.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으로만 봐야 돼. 지는 해를 굽어본다라는 것은 임의 권력이 쇠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는 just 뭘로? just 시간의 흐름 으로만 봐야 돼. 논리적으로. 왜냐면 바로 윗정보에 바로 지는 해를 굽어본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직전의 정보들을 보면은 임의 소식을 얻기 위해서 산에 갔다가 그 물가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지는 해가 임금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쇠퇴되는 그 과정을 드러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야.
자, 임계신고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여기서 아득하다라는 것은 이제 심리적 거리감을 말하는 거야. 심리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이 더 멀어진다라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임의 소식을 얻으려고 이렇게 동분서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임의 소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맞지? 마음속으로 더 불안해지고 슬퍼지고 그렇다는 거야. 자, 띠집 처마 차가운 자리에 밤중이야 돌아오니. 밤중이야 돌아오니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맞지? 지는 해, 밤중에 이 표현들은 다 이제 시간의 흐름. 자,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해서 밝아 있는가? 반벽청등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지. 자, 여기서 보면은 띠집 처마. 띠집 처마는 띠집은 그냥 초가집이야. 초가집 처마에 이렇게 벽에 등이 밝혀져 있어. 등. 맞아? 등이 밝혀져 있는데 등이 이렇게 환하게 밝혀져 있는 거야. 화자가 터덜터덜 집에 왔는데. 근데 지금 집엔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빈집이야. 너희들 열심히 10시까지 막 10시, 11시, 12시 막 스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맞아? 집에 강아지도 없어. 부모님이 그냥 강아지랑 이렇게 싹 데리고 그냥 어디 여행 가버린 거야. 어때? 무슨 기분이야? 개꿀? 맞아? 남학생들은 개꿀 외치죠. 맞죠? 개꿀 막 이러면서. 근데 좀 약간 외롭지 않아요? 이게 뭐 하루나 이틀이면 뭐 좋을 수는 있겠지. 맞지? 엄마가 맨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막 마라탕 바로 시켜가지고 막 마라탕에 막 소주 한잔 할 수도 있고. 맞지? 아니 술을 먹으면 안 된다인가? 고3이지. 자, 여튼지 간에 이제 반벽정 집에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이 불만 이제 덩그러니 켜져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자기의 쓸쓸함을 강조하는 거야. 여기서 화자의 쓸쓸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해서 밝아 있는가? 그럼 이제 누구를 위해서 밝아 있는가라는 진술을 통해서 이 반벽청등, 쓸데없이 밝게 화자를 비춰주는 이 불빛을 무용, 쓸모없다고 여기는 화자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 자, 오르며 내리면은 산에 올라간 일을 말하는 거고, 내리면은 물가에 내려간 일을 말하는 거야. 맞지? 이 공간감을 나타내는 이 오르며 내리며라는 시어는 실제 과거에 화자가 했던 행위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허둥거리면서 돌아다녔다니, 자, 힘들잖아. 맞지? 뭐 산에 올라갔다가 막 바다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물가에도 내려가고 이랬으니까 힘들지. 맞아? 너희들 뭐 한번 등산해 보신 분들 알죠? 어느덧 힘이 다해 풋잠이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풋잠을 통해서 꿈의 님을 보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액자식 구성이 나타나지. 꿈이라는, 그러니까 잠이 들어서 꿈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무조건 이건 액자식 구조로 봐야 돼. 맞아? 액자식 구조는 외부 이야기와 별도 처리를 해줘야 돼. 별도 서사 처리를 해줘야 돼.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 자, 옷 같은 얼굴이 반 넘게 늙었구나. 누가? 임이야, 임. 왜냐면 위에서 언급이 되잖아. 물 같은 얼굴, 막 임이 자기가 부재한 임을 막 걱정하는 부분이 막 나오고 있지. 나 없이 지내는 임은 되게 힘들게 지낼 것이다 라는 주관적 인식이 투영되고 있어. 여기서도 어때? 옷 같은 얼굴이 어때? 꿈속에서 오랜만에 본 님은 반이나마 늙었구나 라는 인식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님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런 것들 뭐라고 해? 이런 것들 뭐라고 할까? 이런 것들 뭐라고 해? 그러니까 시 안에서, 작품 안에서 화자가 생각한 그 주관의 의식의 흐름대로 시상이 전개되는 걸 뭐라고 할까?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뭐냐면 주관적 형상화라고 해요. 주관적 형상화. 맞아? 그러니까 주관적 형상화는 이게 실제가 아니야. 실제. 그러니까 실제의 상황이 아니라 화자가 그러기를 바라는 그 현실의 소망을 이미지로 투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너희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러면 이 새끼 잘 살길 바래? 못 살길 바래?
가은아 딱 말해봐. 남자친구 이 새끼 잘 살길 바래, 전 남자친구 잘 살길 바래, 못 살길 바래? 그냥 존나 못 살았으면 좋겠잖아. 이게 너희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없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관계가 있지 않지만 나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것을 인간은 DNA 이상 꼬라지를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이용한 게 바로 뭐야? 인스타그램이잖아. 맞아? 그래서 너희들이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보잖아. 맞지? 가계정 만들어가지고 보잖아. 이 새끼들 니들이 내가 모를 것 같아? 나도 많이 해봤거든. 맞아? 나도 많이 해봤어. 어쩔 수 없이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 맞지? 뭐 지금이야 이제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죠. 맞죠? 지금이야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너무 많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나도 너희들 나이 때는 몇 명 안 되잖아. 막 많아봤자 막 두세 명이잖아. 한번 찾아본단 말이야. 이 새끼 잘 지내고 있나? 이 새끼 여자친구 뭐 지금 나보다 이쁜가? 막 그런 거 보잖아. 그냥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는 상태의 의미 어때? 그 약간 좀 힘들고 괴로워할 것이다라는 차제의 주관적 인식이 이제 반영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아뢰려고 했는데, 봐봐. 이게 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은 어때? 내가 그 대상에게 말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야. 맞지? 근데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야. 왜? 오랜만에 꿈에서 님을 봤나 보니까. 정을 다 못 풀어 목조차 메인이 방정맞는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자, 여기서 어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꿈을 깨는, 맞지?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 그러니까 고전시가 해석에서 제가 좀 더 이제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봐도 이런 구조는 출제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주체의 해석을 되게 잘해야 돼. 그 기본적으로 비유법이 쓰였을 때, 아까 전에 물 같은 얼굴 이런 식의 비유법이 쓰였을 때 그 비유법이 의미하는 원관념의 의미. 그러니까 물 같은 얼굴 누구의 얼굴이야? 임의 허약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식의 기본적으로 비유법이 쓰였을 때는 그 원관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주체가 애매한 표현들, 객체가 애매한 표현들, 이런 것들은 주체, 객체 정확히 파악하는 거. 맞지? 오늘 독서에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잖아. 독서에서 했던 것도 두 개의 정보가 병렬적으로 막 나열되고 있어. A하고 B. 이게 A에 관련된 건지 B에 관련된 건지. 맞지? 15분 쉬었다가 5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